자, 놀이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놀이 이론에 먼저 이제 고전적 놀이 이론이 있어요. 고전적 놀이 이론은 놀이를 왜 하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잉여 에너지 이론이 있습니다. 힘이 남아도니까 노는 거야. 에너지 발산하려고 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유아들은 피곤해도 노는데요. 잘못하다 쓰러질지도 모르는데요. 자, 유아가 필요할 때도 놀이하는 건 설명이 안 됩니다. 휴식 이론, 라자루스의 이론이고, 에너지 재충전. 쉬려고 노는 거지. 이런 건데, 아니, 그러면 애들이 더 많이 놀잖아요. 지친 어른보다. 자, 그리고 이제 반복 이론이 있습니다. 반복 이론은 원시 본능을 제거하기 위해서 놀이한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고요. 그러면 이제, 현대적 놀이는 어떻게 하나. 설명이 안 되고요. 연습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인 생활의 준비를 위해서 놀이한다 이런 건데 성인이나 노인들은 왜 놀이하지? 이제 뭐 이런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놀이 이론에 먼저 이제 고전적 놀이 이론이 있는데 당연히 고전적보다는 현대적이 중요하겠죠. 자, 알아두시고요. 자, 현대적 놀이 이론 보시면 놀이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전적 놀이 이론과 현대적 놀이 이론의 차이예요. 자, 정신분석 이론이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엔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이론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역할 전환과 반복 이 두 가지 기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역할 전환과 반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부정적 정서를 정화시켜 나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역할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가 나쁜 경험을 수동적으로 받았던 존재에서 나쁜 경험을 제공하는 능동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맨날 당하다가 놀 때는 내가 막 때리는, 내가 가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분한 게 풀리잖아요. 자, 반복, 놀이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충격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토끼가 죽은 것 같고 이제 너무 충격받았으면 나는 죽은 토끼예요. 계속 죽은 토끼 척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잃어버리는 겁니다. 점점. 자, 그 다음에 에릭슨 있습니다. 놀이의 세계 확대를 통한 자아 강화 및 사회적 관계의 확장입니다. 자기 미시 거시 이렇게 이제 놀이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자기 세계의 놀이는 자신의 신체에 집중된 탐색적 반사적 놀이를 하는 거예요. 내 몸 갖고 이제 놀이하는 거예요. 미시 세계는 이제 장난감 갖고 놀이할 수 있어요. 자신의 신체에서 벗어나서 주변의 사물, 놀잇감을 조작하면서 놀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시 세계의 놀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친구와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거시 세계의 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의 놀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 이론 보시면 삐아제의 놀이가 있습니다. 삐아제는 동화가 우세한 놀이의 반복을 통해서 지식의 연습과 견고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삐아제 동화가 우세한 놀이의 반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삐아제하고 여기 인지 이론 보면 삐아제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죠. 뭐 삐아제와 비고츠키. 삐아제는 동화보다 조절이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동화가 우세하다 이랬으니까 놀이하면서 공부는 좀 안 된다. 별거 아니다. 놀이의 가치를 약간 과소평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삐아제는 모방을 한다 이렇게 봤어요. 동화보다 조절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활동 이것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는 것인데 일단 이제 놀이는 동화가 우세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공부가 되는 거는 모방하는 거 나보다 이제 같이 이제 놀이하면서 누굴 따라하고 이럴 때는 조금 새로운 기술도 일어날 수 있지만 동화가 이제 우세하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상징적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현실 세계와 상관없이 사물을 놀이 활동에 알맞게 변환시킨다. 상징에 대해서 놀이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고츠키입니다.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를 강조했고 놀이는 사물과 행동으로부터 의미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상적 사고력을 촉진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과 행동 요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사물과 행동 요거 두 가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쉬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쉬운 거고 의미는 이거는 이제 생각이잖아요. 생각, 사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게 되면은 이건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물이나 행동 이런 거는 날 때렸어요. 그 다음에 사과를 먹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사과예요.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때리는 행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먹는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사과라는 과일에 대해서
개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놀이하면서 상징놀이나 뭐 이런 놀이 같은 거 하면서 사과가 없는데 사과를 먹는 채, 그러면 이 사물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누굴 막 때렸어요. 때리는 척 했어요.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었어? 엉덩이 막, 인형 엉덩이 막 때리고. 자, 그러면 얘는 때리는 거의 의미, 어떨 때 때리는 건지 이런 추상적 사고를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놀이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놀이는 사물과 행동으로부터 의미를 분리시켜서 추상적 사고력을 촉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놀이 상황은 아이들에게 근접 발달 영역이 되어준다. 자, 놀이는 근접 발달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잖아요. 그래서 놀이를 진짜 중요한 공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놀이로부터 사회적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조절과 사회적 규칙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 브루너 보시면 문제 해결에서의 융통성을 증진시키게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서술적 사고 능력도 촉진하고, 왜냐면 말하니까 놀이하면서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성해야 될 과제나 목적이 없이 자유로운 놀이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융통성, 사고의 융통성이 생긴다, 이렇게 본 것이 이제 브루너의 생각이고요. 자, 그다음에 셔튼 스미스가 있습니다. 셔튼 스미스는 상징 놀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상징적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사고의 융통성을 길러준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고정적 사고에서 벗어나가지고 뭔가 자꾸 융통성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상징을 자꾸 나타내게 된다. 셔튼 스미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수행이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수행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유형의 의사소통자가 서로 대화하는 게 놀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사자의 대화, 네 가지 주체가 대화하는 건데, 네 가지 주체는 놀이자, 감독자, 연출자, 청중이 있고, 자, 요런 아이들이 혼자 놀이하는데 이거 앞에 누가 앉아 있는 것처럼 막 청중, 감독자, 연출자가 있는 것처럼 막 놀이를 한다는 거죠. 자, 수행이론입니다. 셔튼 스미스의 이야기고요. 각성이론은 벌린과 앨리스의 이론이 있습니다. 벌린은 자극 감소를 통해서 최적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벌린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각성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정 탐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 되게 낯선 데 갔어요. 그럼 얘가 너무 두려워서 못 놀아요. 그러면은 여기만 먼저 탐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익숙해졌으면 이제 여기서 노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특정 탐험이고요. 앨리스, 자극 추구를 통해서 최적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휘젓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 이제 다 터득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저기 가서 딴 거 하고 놀고 저기 가서 딴 거 하고 놀고 이러면서 자극이 떨어질 때쯤 다시 자극을 올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이트슨의 상위 의사소통 이론입니다. 놀이틀 안에서 가장 의사소통과 놀이틀 밖에서의 상위 의사소통을 통한 놀이가 계속돼서 지속되어 나간다, 이렇게 보았고요. 가장 의사소통과 상위 의사소통의 정의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베이트슨이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가장 의사소통은 유아가 받아들인 역할자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의사소통이 가장 의사소통이고, 상위 의사소통은 놀이 에피소드를 구조화하고 조직화하는 데 사용되는 의사소통, 놀이틀 밖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입니다. 자, 각본이론, 올프와 그롤만의 그런 이론입니다. 각본 이론. 각본이라고 하는 것은 스크립트, 머릿속에 갖고 있는 기억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아는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사건을 조직하고 구성하는데 경험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놀이 내용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각본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지식의 구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올프와 그롤만 같은 경우에는 각본의 수준을 도식 수준, 사건 각본 수준, 에피소드 수준으로 나누었어요. 자, 그래서 도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규모 사건과 관련된 단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형한테 우유 먹이는 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사건 각본 수준. 자, 사건 각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 수행을 위해서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을 연결하는 거. 요걸 이제 사건
각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 각본 수준 안에는 단순 사건과 윤곽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 사건은 한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도식을 하는 거. 요게 이제 단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형한테 우유를 먹인 다음에 침대에 눕히는 거. 요 정도가 이제 단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윤곽 사건은 적어도 도식 4가지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통을 열어서 우유를 타고 컵에 부어서 인형에게 우유를 먹여가지고 침대에 눕히고 재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윤곽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에피소드 수준은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가지 이상의 사건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는 단순 에피소드와 윤곽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에피소드 수준까지 되려면 장면 전환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 에피소드는 2개의 단순 사건이 연결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인형에게 우유를 먹이고 재운 다음에 아침이 되었으니까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곽 에피소드는 2가지 이상의 윤곽 사건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형에게 우유를 먹이고 재운 다음에 아침이 되었으니까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장에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가서 장 보는 것까지 막. 자, 그러면 이제 장면이 몇 번이 바뀌잖아요. 자, 막 새로 여기 무대 새로 설치해야 돼요. 자, 요런 게 윤곽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백설공주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바구니, 사과, 거울, 숲속 난장이지, 블록 쌓기 이런 소품을 다 준비해갖고 역할 분담까지 하고 있어요. 이러면 얘 머릿속에 스크립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윤곽 에피소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놀이 유형 발달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인지적 관점이 있어요. 인지적 관점, 사회적 관점, 뭐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지, 사회, 복합, 뭐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인지적 관점을 보시면, 놀이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탐색적 활동이다. 즐거움을 탐색하기 위해서 놀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삐아제는 기능놀이, 연습놀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능놀이, 상징놀이, 규칙 있는 게임 이렇게 보았어요. 삐아제는 사실 이제 연습놀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기도 했는데 이제 같이 쓰입니다. 기능놀이, 연습놀이 같은 거고, 그다음에 상징놀이, 규칙 있는 게임 이게 이제 삐아제의 놀이 분류이고요. 연습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잼잼 이런 거 그게 기능놀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징놀이가 있습니다. 상징놀이는 가작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상상과 환상을 즐기면서 새로운 것을 기존의 친숙한 물체로 동화시키는 거. 자, 그 다음에 규칙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요거는 논리, 추상 뭐 이런 사고력이 발달해야 규칙 있는 게임을 할 수 있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놀이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삐아제 연습놀이, 상징놀이, 규칙 있는 게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스밀렌스키는 기능놀이, 구성놀이, 극놀이입니다. 기능놀이는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물리적 속성을 탐색하는 놀이. 그 다음에 구성놀이는 블록으로 탑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극놀이는 상징놀이예요. 그래서 의사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역할 연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규칙 있는 게임은 과제의 계획과 수행, 완수를 위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밀렌스키는 기능놀이, 구성놀이, 극놀이, 규칙 있는 게임 이렇게 보았습니다. 셔튼 스미스입니다. 셔튼 스미스는 감각 운동놀이와 연습놀이 이야기했어요. 자, 역시 감각 운동적 도식을 활용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몸 움직이는 거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놀이 행동, 스포츠 뭐 이런 거고요. 가상놀이, 상징놀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징을 사용해서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놀이가 있습니다. 또래 친구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놀이이고, 구성놀이는 감각, 운동적 연습놀이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아이디어와 상징적 표상이 어우러져서 반복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뭘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건데 이 구성놀이 하다가 이제 같이 상징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은 혼자 또는 2명 이상이 참여해서 규칙을 만들어가는 그런 놀이를 이야기합니다. 펠리그리니가 이야기한 신체 운동 놀이가 있습니다. 달리기, 기어오르기 뭐 이런 신체 움직임을 하는 그런 놀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놀이, 이거는 상호작용,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놀이이고, 보통 가장놀이에서도 이제 사회적 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 협응하는 그런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물놀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블록,
퍼즐, 인형, 자동차 모형 이런 것들을 갖고 놀면서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키게 돼요. 사물을 탐색하고 사물 자체에 이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놀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언어놀이는 이제 말로 하는 놀이, 유머가 담긴 그런 놀이입니다. 가장놀이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사회극놀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펠리그리니는 신체운동, 사회적, 사물, 언어, 가장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에서 보시면은 파트 내 놀이의 분류입니다. 파트는 다른 유아들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놀이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비참의 행동이 있어요. 놀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끄러미 보는 거. 비참의 행동이고, 방관자 행동은 친구들이 노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관자 행동이에요. 자, 단독놀이는 다른 친구들과 다른 놀잇감을 가지고 혼자서 독자적으로 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놀이에 몰두하고 대화 같은 건 하지 않아요. 놀이에 관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단독놀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행놀이는 이제 같이 앉아서 놀이하는 거예요. 놀이 흉내도 내는데 상호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행놀이가 있습니다. 병행놀이는 흉내도 내고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단독놀이하고 병행놀이랑 약간 비슷한데 단독놀이는 진짜 혼자 노는 거예요. 병행놀이는 옆에 친구 흘끔흘끔 보면서 쟤랑 비슷한 거 만들고 이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합놀이가 있습니다. 연합놀이는 상호작용이 좀 있어요. 근데 조직적인 상호작용은 아니에요. 조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건 협동놀이입니다. 그래서 뭐 전쟁놀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역할 분담, 공동의 목표가 존재하는 거. 이게 이제 협동놀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우웨어 메디슨의 놀이 분류가 있습니다. 단순 평행, 상호인식 평행, 단순 사회, 상호 보완, 협동사회 가장, 복합사회 가장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 병행놀이는 그냥 이제 병행놀이 하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이제 별로 다른 애들을 크게 의식은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병행놀이는 혼자 놀이랑 너무 비슷해요. 별로 구분이 안 갑니다. 상호인식의 병행놀이는 약간 친구들하고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웃어주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상호인식 병행이고요. 단순 사회적 놀이는 유사한 놀이에 같이 참여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상호작용도 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호 보완 놀이가 있습니다. 놀잇감을 주고받기도 하고 숨바꼭질 뭐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자, 상호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래면 너는 술래가 아니고 이런 게 이제 상호 보완 놀이입니다. 그 다음에 협동사회 가장 놀이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작화 놀이. 너는 아빠 역할, 나는 엄마 역할. 자, 이런 게 이제 협동사회 가장이고요. 자, 복합사회 가장은 역할도 정하고 놀이 각본도 제한하고 무엇보다 이제 상위 의사소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복합사회 가장입니다. 자, 협동사회 가장, 여기서는 이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가작화 놀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복합사회 가장은 역할 정하고 놀이 각본도 나타나고 무엇보다 상위 의사소통. 그러니까 이제 협동사회 가장, 복합사회 가장 둘 다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가장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상위 의사소통이 나타나면 복합사회 가장입니다. 자, 이완하게 또래와의 관계에서 놀이 상황을 구조화하는 네 가지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립적, 병행적, 보충적, 통합적 구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노는 거, 병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일한 활동은 참여하고 있지만 별로 이제 상호작용 안 하는 거고요. 보충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유아들이 서로 역할을 맡아서 놀이하는 거예요. 서로 보충, 보완해 주는 겁니다. 통합적 구조는 또래에 대한 의식 강화가 돼서 맡은 역할을 잘 상호작용하고 수행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복합적인 관점들을 쭉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가 있죠. 거친 신체 놀이, 요즘에 이제 싸우는 척 하면서 노는 놀이, 이게 거친 신체 놀이예요. 자, 운동놀이의 한 형태이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끼리 이게 진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서로 상호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놀이예요.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서로 표출하면서 조절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의 학습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 루빈의 사회 인지적 놀이 척도가 있습니다. 인지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로 세로로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지적 수준에서는 기능놀이, 구성놀이, 극놀이, 규칙 있는 게임이 있고, 사회적 수준에서는
혼자 병행 집단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놀이 유형의 척도가 있습니다. 반에서의 놀이성 척도가 있죠. 신체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즐거움, 유머. 자, 이런 것들이 반에서의 놀이성 척도에 나오는 그런 척도들이에요. 즉 신체적 자발성 막 몸을 막 많이 움직이고 놀면 얘는 놀이성이 높은 거예요. 유머러스하게 막 놀면 얘는 놀이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대학의 상호작용적 또래 놀이 척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제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래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것인데 상호작용, 비연결, 방해 뭐 이런 걸로 아이들의 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레옹과 보드로바의 역할놀이 척도가 있습니다. 놀이 계획 능력, 놀이자로서의 역할, 놀이감, 놀이 시간, 언어 능력, 극화 능력 이런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의 놀이가 어느 정도로 발달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놀이의 단계는 놀이 시작, 참여, 놀이 규칙과 놀이 상황 극화, 새로운 극화 및 놀이 자료 계획, 극화와 다양한 역할 수행 및 통합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놀이 유형별 특징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